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드디어 내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얘기했던 말 중에 제가 하나도 동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필 기정이라는 말을 했죠. 저는 이번 결과야말로 사필 기정, 당선 무효형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1심이 유지되거나 조금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1심과 유사할 정도의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다. 예,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재명 그 재판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쟁점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쫙 짚어드릴게요. 제 설명을 들으면 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날 수밖에 없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찌라시 같은 게 돌면서요, 정보지라고 하죠. 재판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서 편향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오히려 재판을 원칙대로 좀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인 측면이 있고, 원래 1심 선고 후에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2월 15일에 이제 원래는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온갖 수단을 다 쓰다 보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에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니까 바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든지, 뭐 집을 패문부제 해놓고 일부러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니까 국회로 와서 직접 송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좀 신속히 재판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보였던 부분이고요. 증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무리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각을 함으로써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그 편향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좀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대법원 판결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어느 쪽이든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될 건데, 대법원 판결 결과도 3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즉시 그것을 유죄로 뒤집으면 이 재판부가 좀 이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향되다는 느낌을 확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개인의 그 판사 성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재판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편향성을 느끼기 좀 어려웠습니다. 재판은 저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증인이 핵심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그리고 특히 피고인 측에서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오히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이 2명이 나왔어요. 성남시 공무원과 식품연구원에 있는 직원이 1명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유죄 입증 증거라고 했냐면,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실제로는 유죄를 입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재명 측의 어떤 유도신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혀.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없고 남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함으로써 마치 이재명 피고인 측 증인인데 검찰에서 부른 증인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시간 끌기용으로 증인을 불러봤지만 이재명 피고인 측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양형 증인을 검찰에서도 부르고 법원에서도 불렀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부른 증인은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정치인의 인상이나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려고 하죠.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을 경우에 선거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장동이나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점을 증언을 하고 갔고요. 그 이재명 피고인 측 증인이 나와서 그건 이재명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좀 했습니다. 뭘 증언했냐면 인터뷰 과정에서 사회자가 즉흥적으로 물어보다 보면 내가 얼떨결에 좀 말이 헛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의 즉흥성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너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했어요. 근데 보다 못한 재판부가 사실은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어요. 재판부가 직접 질문한 게 딱 하나였는데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른 거였거든요. 그 같은 인터뷰를 서너 번에 걸쳐서 하면서 김문기 씨랑 골프 쳤냐 안 쳤냐,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김문기 씨한테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상 못한 질문이어서 즉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질문을 4번씩 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즉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같은 질문을 받다 보면 자기가 실수로 말을 내뱉더라도 언론 보도가 나면은 그 주워 담아야 될 판국인데 같은 질문을 계속 받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무죄를 좀 방지하고 또 유죄가 선고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 아닌 이제 벌금 90만 원에 80만 원이 선고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2심에서 좀 특이했던 장면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재판부가 요구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공소장 변경했다는 건 뭔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청신호다. 무죄 받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공소사실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인터뷰가 어떤 허위사실인지를 정확히 좀 특정해달라. 그것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그 재판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좀 나눴죠. 나누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범죄 사실이 이렇게 세분화되면 일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쟁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대신에 전부 무죄가 될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게 범죄 사실이 쪼개지다 보니까 1번도 무죄, 2번도 무죄, 3번도 무죄, 4번도 무죄, 7번도 무죄 이렇게 다 무죄를 선고하기에 좀 논리적인 전개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일부 무죄 가능성과 일부 유죄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선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만 된다 그러면 조그마한 범죄 사실이 하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확실합니다. 이번에 재산신고를 축소해서 신고했던 양문석 의원이나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벌금 1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히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정도인데도 워낙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거짓말을 해도 당선 무효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라도 유죄가 나면 당선 무효형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이제 그 경선 후보 시절에 다른 민주당 관계자 배우자들한테 밥을 한 끼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벌금 150만 원이면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게 확정되면
이제 김혜경 씨도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이재명 이 케이스랑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한테 밥을 산 정도이고, 이거는 대국민 수백만 명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자가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유죄가 나면서 벌금이 뭐 80만 원, 90만 원 나올 거라는 예상은 이거는 그냥 법조인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예상이다. 이거는 명확히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변호인 측의 전략이 뭐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전략이 매우 그 패배자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뭔가 지금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 같고 증인도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판부한테 좀 잘 보여서 벌금 70만 원, 80만 원, 벌금 90만 원 한번 받아서 당선 무효형만 피해보자라는 전략을 펼친 것 같은데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기억이 소실됐다. 근데 기억이 소실됐다는 거는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는 것, 거짓을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패배자 프레임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소실됐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네가 선거에 나와서 후보를 할 정도면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에 물어보고 팩트 체크를 했어야지. 유동규한테만 물어봤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 의무가 후보자한테 있는 것이지 내가 기억 없으니까 기억 안 나. 그러면 면죄부. 그러면 일단 거짓말 해놓고 기억 안 난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짓말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소실됐다라는 변명 자체가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면 그런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변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달다 보니까 변호 전략에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변호 전략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되게 안 좋았어요. 기억이 소실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좀 표현이 과장됐다는 식의 뭐 국토부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좀 헛나왔다는 식의 표현도 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또 뒤집어 보면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말을 과장해서 할 수 있으면 재산도 축소신고해도 되는 것이고 학력도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학을 중퇴했어도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허위사실 유포에 명백히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조금 말이 헛나왔다, 과장했다, 조금 표현상에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패배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했다는 그 즉흥성인 부분도 재판부의 딱 하나의 질문,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받는데 왜 계속 허위사실을 얘기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부는 유죄가 확실하고 벌금형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특히 당선 무효형이 안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내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상고장 7일, 상고이율서 20일, 제출기한 2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2개월 내에 재판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재판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과 다 공평하게 오로지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춰지면 사법부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건데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받고 있던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학자 중에 7명이나 10명 중에 7명이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 되자마자 재판을 멈춰버리면 대통령 눈치 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사법부의 어떠한 결정도 국민들이 아니 권력자한테는 눈치 보더니 힘없는 국민들만 괴롭혀?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이 사실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좀 먼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거는 그냥 원칙대로 공직선거법에 가장 우선해서 심리하도록 돼 있고 3개월 내에 대법원에 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2개월 내에 선고해도 되잖아요.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조기 대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심에서 선고되면 빨리 신속하게 해버리면 1심에서 2년 2개월 끌었고 2심에서 4개월 끌었으니 일단 634 원칙보다 더 많이 끌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법원이 조금 2개월 정도 단축해서 2개월 만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 편에 섰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민주당하고 국민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예요. 당선 무효형이 되면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해야 되고 그러면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이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혈세를 국고로 반납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해야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의 입장을 반영할 게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면은 2심까지 선고되고 나서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만요. 1심에 있는 업무추진비 카드 쓰고 관용차 쓰고 한 부분 있잖아요. 버젓이 경기도에 관용차를 사가지고 한 번도 공적인 업무에 안 쓰고 마치 대외 사절 같은 사람들이 오면 쓸 것처럼 해놓고 다 운행일지를 허위로 쓰고 자기 집 차처럼 쓴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며 그게 어떻게 무죄가 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도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100몇십 군데에서 수천만 원을 썼잖아요. 근데 매번 업무추진비 카드로 온갖 과일이나 식사가 오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대북 송금도 800만 불이라는 게 가면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짐으로써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이하영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인데 800만 불로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제대로 그 공직선거법 재판을 안 하게 되면 민주당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 업무추진비 카드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것들도 막 법률을 개정하거나 셀프 사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법부도 당연히 원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하고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